안녕하세요. 한국사쌤입니다. 오늘은 1910년대, 안 나오네? 잠깐만요. 1910년대, 국내외에 있었던 민족 운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거 합니다. 민족 독립운동이겠죠? 지난 시간까지는 1930년대까지의 일제 통치, 강압적인 통치가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 설명했다면, 지금 시간부터는 1910년대, 그리고 20년대까지의 국내외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 통치가 그렇게 있었으면, 또 한국인들은 또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래서, 개략적인 내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910년대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셔야 됩니다. 일제 통치가 어떤 통치였어요? 무단 통치였죠. 자, 무단 통치는 굉장히 강압적인 통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 특히나 무장투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는데, 일단 이 시기에도 무장투쟁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있었어요. 자, 대표적인 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주 거론이 된 단체들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단체가 있었냐면요. 독립의건부입니다. 자, 이 독립의건부는 복벽주의를 가지고 움직인 단체예요. 복벽주의가 뭐냐? 복벽이란 말은 원래대로 돌아가자라는 얘기예요. 원래대로가 뭐예요? 대한제국이었잖아요. 황제 나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내용이었고, 이 복벽주의는 최응원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고종의 밀명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쌤 고향이 대구에서 또 만들어졌어요. 대한광복회. 자, 이 대한광복회가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공화정 수립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 위에 독립의군부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바가 달랐죠. 그러니까 대한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뒤에 공화국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쨌든 독립의금부나 대한광복회나 일제 탄압을 받아서 국내에서 활동하기가 나중에 힘들어져서 독립의금부는 실제로 의병장이었던 최영원이 체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체가 됐고요. 장렬하게 이제 처형으로 돌아가셨는데, 대한광복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분들은 어디로 가냐면 만주로 가십니다. 만주에 무관학교를 설립한 데도 큰 영향을 끼치십니다. 어, 이제 제대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이렇게 국내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단체가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 이렇게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한 번도 이렇게 옆으로 좀 해보는 또 새로운 센스.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는 두 단체가 대표적으로 있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제일 가까운 동네죠. 만주 지역과 그리고 연해주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해주는 이런 식으로 할게요. 연해주 말 그대로 이렇게 바다에 접해 있는 지역을 연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만주에서는요, 여러 한인촌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건너간 해외라고 한다면 만주라고 뽑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주에는 수많은 독립군 기지가 있었어요. 그걸 베이스로 뒷바탕했던 많은 한인촌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뭐 영정촌, 명동촌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한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만주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단체를 두 가지 좀 설명할게요. 이쪽에 있었던 요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북쪽이 이쪽이에요. 간도 지역에서 북간도 지역에 중광단이에요. 중광단이라고 하는 무장 독립 단체가 있었습니다. 자, 이분들은 아까 이에 나올 3.1운동 이후에는 북로 군정서라는 단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무장투쟁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북로 군정서에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러지?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을 우리는 서간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간도 지역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나 모르겠어요. 혹시 이혜영 선생이라고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혜영 선생은 이제 그 형제분들이 뭐 한 분이시고 육형제가 서울에 있었던 굉장히 큰 부자셨는데
모든 재산을 팔고 이 만주 지역을 옮겨서 독립군 기지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에요. 자, 이분들이 만든 학교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영 선생이 관여하셨던 학교가 있는데 이쪽 지역에 신흥 무관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독립군을 이끌었던 여러 지휘관들이 이 신흥 무관학교의 출신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무관학교를 세우시고 나중에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뭐 국어, 국사, 수학, 과학, 지리, 군사학, 실제로 총검술 같은 군사 기술까지 연마하시면서 독립운동을 위한 특히 무장투쟁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해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연해주는 이 연해주 지역에 신안촌이라고 하는 또 한인촌이 만들어졌어요. 특히나 이 지역에는 또 정부 단체가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대한 광복군 정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어, 이러한 단체를 통해서 이 연해주 지역에서도 이제 연해주는 러시아인데요, 러시아. 이 연해주 지역에서도 많은 한인들이 독립운동을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이 러시아가 한국인들의 정치 사회 활동을 금지시킴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좀 활동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있으셨지만 어쨌든 또 비밀 단체로서 또 활동하신 부분도 많고 가족 탄압을 통해서 희생하셨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다를 건너서 태평양이죠. 태평양을 건너가 보겠습니다. 자, 미국 대륙을 한번 그려볼까요? 오, 나름 잘 그려지는데. 자, 이렇게 하와이. 자, 하와이도 이렇게 그려주고요. 자, 요 미국. 그리고 멕시코. 자, 이렇게 미주 대륙에서는 어떤 독립운동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이미 했었어요. 대표적인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있었던 샌프란시스코죠. 샌프란시스코. 자, 이거는 이제 성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성직자를 기념한 도시이기도 한데요. 이 샌프란시스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누구신지 기억하시겠어요?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말씀드릴까요? 장인한 전명훈 의사가 스티븐슨을 죽였잖아요. 어,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주 지역에서도 한인들이 민족 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합하는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1910년에 이 지역에 뭐 다른 지역도 있었겠습니다만 대한인 국민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1910년에요. 자, 이 대한인 국민회는 수많은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참여를 하셨겠지만 이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바로 안창호 선생이십니다. 쌤이 했던 무한도전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 무한도전에서도 이 대한인 국민회를 찾아가지고 안창호 선생의 후손들하고 얘기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이걸 보시면 굉장히 좀 뭉클할 겁니다. 이 미주라는 곳이 굉장히 기의 대륙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많이 찾아온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미주 지역은 대표적으로 백인들, 특히나 영어를 쓰는 어, 앵글로 섹슨, 그러니까 따지면 영국인들이 주축이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뭐 한국인들은 거의 뭐 소수에도 불과했고 많은 차별을 받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런 대한인 국민회는 무급 본토 잠깐만요. 이거 좀 이렇게 좀 바꿔볼까? 그리고 어, 하와이, 멕시코 이 지역으로 지부를 뒀어요. 지부를 둬서 이 지역에 살았던 한인들을 규합을 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이 멕시코 같은 경우는 하와이도 마찬가지긴 한데 노동자들이 많이 가셨거든요. 뭐 사탕수수, 옥수수 노동자들이 많이 가셨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면 멕시코에 한인들 후손들이 사는 데도 있어요. 많이 이제 멕시코화 돼서 3세, 4세 분들은 거의 멕시코 사람 분들이기도 하지만 그 뿌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많고요. 특히나 이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어, 대조선 국민회라고 하는 단체들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 멕시코는 또 말씀드릴까요?
숙무학교라는 학교를 둬서 무장투쟁도 준비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지금 쌤 말로 굉장히 힘들었다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힘드셨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노동자로 가셨어요. 무슨 지식이나 유학생으로 간 것도 아니고 조그만한 황인종이 와가지고 여기서 노동자로. 그리고 옥수수나 사상수수는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투과되는데 이게 하급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으셨는데 안창호 선생님께서도 같이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은 뭐 다른 일도 하셨습니다만 오렌지 따는 거라든지 하셨는데 안창호 선생이 하신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진을 찍은 걸 많이 봤는데요. 사진이 많으세요, 이분이. 그 오렌지 농장에서 이제 노동 일을 하시면서도 양복을 탁 갖춰 입고 이렇게 노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신 이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왜 양복을 입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노동을 하느냐라고 물어본 사람들이 있었겠죠. 우리가 비록 소수민족이지만 미국 대륙에서 그리고 나라를 빼앗긴 민족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깔끔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일을 해야 사람들의 시선이 바뀐다라는 것을 얘기하셨을 정도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미주 대륙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고 힘든 부분들도 많으셨는데 자, 이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918년 이후의 얘기입니다. 19년.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이거 줄여서 1차 대전이라고 합시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서로 협상을 할 거 아니에요. 자, 승전국은 승전국대로, 패전국은 패전국대로. 자, 그래서 어디서 협상을 하냐면 프랑스 파리에서 합니다. 파리. 베르샤유 아시죠? 베르샤유. 이 궁전 유명한 데인데 궁전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전쟁 끝나고 나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자, 이곳에서 미국 대통령이었던 자, 이거 또 이게 탭으로 쓰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윌슨. 우리 윌슨 하면 저기 나 혼자 산다는 그 고민형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 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자, 다시 그냥 자결주의를 하면 안 되지. 민족주의를 표방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제국주의의 침략 때문에 식민지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민지의 민족들은 자기의 운명을 자신들이 결정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 있었던 민족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근방에 일본에 있었던 학생들이나 독립에 대한 의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3.1운동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자, 일본 도쿄에 있었던 도쿄에요. 유학생들 얘기입니다. 자, 유학생들이 2월 8일 날 모이셔서 독립선언까지 하십니다. 자, 선언까지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중국으로 가고 있어요. 중국에 있었던 분들은 어떻게 하냐? 자, 상하이로 갈게요. 상하이. 자, 상하이 있었던 이 김규식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정말 엘리트세요. 진짜 똑똑하시고 스마트하신 분인데 이분이 외국어도 잘하시고 이분을 어디로 보내냐면 이 파리 강화회의로 보냅니다. 보내서 자, 이 신한 청년단인데요. 보내셔가지고 이제 독립에 대해서 의지를 알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고요. 뭐 또 만주 지린성에서 이 만주 지역이죠. 이 만주 지린성에서도 국에서 활동하던 민족 지도자 39인이 독립선언서까지 발표하실 정도로 이런 분위기는 우리나라 민족에게 독립 의지를 좀 불태우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바탕에는 일본에 대한 반감이 아주 뿌리가 깊었겠지만 어쨌든 외부로도 우리가 독립 의지를 표방할 수 있게 하는 분위기를 이 민족 자결주의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맹점이 있었어요. 무슨 맹점이 있었냐면 자, 이걸 말하는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은 사실 1차 세계대전 때 승전국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승전국이에요. 사실 민족 자결주의가 식민지 국가들의 민족을 자기 운명을 결정하자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논리가 어디로 가냐면 패전국의 논리,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승전국이었던 미국이나 일본에게 해당 안 돼요. 일본이 한국을 강제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은 해당이 안 되는 거야. 한국은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자, 이런 분위기입니다만 어쨌든 당시 민족 지도자들한테는 뭔가 희망의 물줄기는 빗줄기는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희망의 빗줄기를 보고 있었던 당시 국내 상황을 좀 가보겠습니다. 도쿄에서도 독립선언을 했고요. 상하이에서도 이게 사절단을 파견하고 만주에서도 독립선언이 있었을 정도니까 국내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파란색으로 바꿀까요? 국내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때 고종이 승하입니다. 왕이 죽을 때는 승하라고 표현하죠. 자, 승하 날짜가 뭐 1월 달인데 이분이 이제 국장을 치르는 날짜가 3월 1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럼 이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자, 이때 날짜를 보고 있었던 지도자들이 독립선언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참 재밌었던 게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시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독립선언서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평화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잘못하긴 했는데 다 같이 합심해서 노력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네가 잘못한 거 반성하고 우리가 독립을 하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강제로 몰아내자 이런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 독립선언을 작성할 때 관여하셨던 이 지도자분들이 혹시나 민중들이 가세하게 되면 변질될까 우려한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이것도 핑계인 것 같긴 한데 이것도 평가는 여러분들 나름이겠죠. 용기 있는 행동이었을지 비겁한 행동이었을지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태화관이라고 하는 곳에 모이셔가지고 독립선서를 발표하십니다. 하고 딱 전화를 걸어요. 어디다? 종로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요. 체포가 가라고 우리가 범법을 했으니까. 체포대 가십니다. 택시 타고. 자, 이 뻥쳤죠. 학생들이 이 독립선언문을 가지고 어디 가냐면 탑골공원 갑니다. 탑골공원. 이 탑골공원에는 이제 탑이 있었기 때문에 탑골공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딱 선서를 낭독하고 서울에서 시위를 합니다. 이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제가 또 강제로 진압을 하겠죠. 실제로 참가했던 여러 학생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분이 또 참가하려고 했다가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분이 유관순 열사신데 참가하려고 했다가 학교 측의 만류로 참가를 못하셨고 이후에 일제가 학교를 휴학을 시켜버려 휴교를 시켜버려 휴교. 자, 그러니까 수많은 학생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고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유관순 열사 같은 학생들이 지방으로 갑니다. 자, 지방에서도 시위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방 시위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학생분들이 주도를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로 유관순 열사시죠. 그러니까 4월 1일 날 아오네 장터 그러니까 천안의 병천에 있었던 아오네 장터에서 있었던 만시 씨를 주동하다가 참 이때 또 주동하다가 아버지하고 어머니께서 일제 총탄에 돌아가시고요. 현장에 이 유관순 열사 보는 앞에서 오라버니도 붙잡혀 가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중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오라버니도 만나는데 나중에 뭐 갖은 고문으로 인해서 굽히지 않으셨으니까 1주년 되는 1920년 3월 1일 때도 만세 시위를 또 하시다가 옥중에서 하시다가 또 잡혀서 고문도 당하시고 또 어린 학생의 몸으로 굉장히 견디기 힘드셔서 석방되기 또 며칠 전에 결국엔 순국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또 학생분들이 주도를 하셨고요. 자, 지방에 이제 도시죠, 도시. 이제 농촌으로 도시가 번집니다. 아까 저 유관순 열사 말씀드릴 때 어머니 아버지께서 일제 총탄에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이렇게 너무 진압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 농촌에까지 퍼진 시위에서는 일제 기관들을 폭력적으로 뭐 폭력적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이거. 어, 투쟁으로 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좀 이렇게 요때는 평화적이었는데 이제 양상이 좀 공격적으로 갑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만세 시위 운동 양상을 보고 있었던 일제에서는 공포 진압을 해버립니다. 일제 만행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 군데서 학살이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경기도에 있었던 제암리가 있습니다. 이 제암리 교회에 제암리라는 동네죠. 동네에다 교회 사람들을 그냥 몰아넣습니다. 강제로 뭐 들어오라 하죠. 회의를 한다고.
여러 가지 또 내막이 있는데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자, 여기서 들어가게 한다 문을 잠궈버리고 못질합니다. 밖에서 하고 불을 질러버려요. 그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깨고 나온 사람들은 총칼로 죽여버리고 뭐 일설에 따르면은 애기라도 살려보려고 했던 엄마가 애기를 이제 던졌는데 애기가 나오자마자 칼로 찔렀다는 얘기까지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이런 3.1 운동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고 수만 명이 체포되고 수천 명이 사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어쨌든 자,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의미를 일단 살펴보면 일단 이 운동은 해외로까지 전파가 돼가지고 미주 지역, 그다음에 하와이 지역, 중국 지역 이런 지역에서 있었던 한인들이 또 독립 시위를 하기 시작하는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또 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건 첫 번째 일제 탄압으로 결과적으로 실패가 됐습니다만 이 독립 의지를 전 세계적으로 표방한 사건입니다. 자, 표방한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까지는 독립운동을 뭐 지체 높으신 분들, 지도자분들, 지식인들 위주로 많이 했다면 이때는 계층 구분 없이 전 민족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전 민족이 참여한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독립운동에서 이제 결집이 된 대규모 민족운동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미 배우셨겠지만 무단 통치에서 일제가 문화 통치로 바꾸는 계기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글자가 좀 이상한데 좀 용서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이런 독립운동이 크게 일어났지만 결과적으로 성공을 못했잖아요. 자, 이런 독립운동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뭐라 해야 되지? 이끌 통일된 지도부가 있어야겠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표적입니다. 자, 이런 게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요. 나중에 이 3.1 운동은 중국에 있었던 또 항일 운동이 있었어요. 오사 운동이라고 있었고요. 여러 가지 동아시아에 특히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에 민족 운동을 일으키는 또 어떻게 돼 보면 방아쇠가 됐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910년대부터 해서 3.1 운동까지 여러분들께 민족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민족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 암기하고 이렇게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쌤이. 물론 내용이 많고 그냥 공부하면은 외울 게 많은 건 사실이긴 하겠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이건 여러분들의 암기나 시험 공부를 위해서 이분들이 운동을 하신 게 아닌 거는 잘 아시죠?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쌤도 지금 다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쌤도 다 외우지 못해요. 책도 보면서 이렇게 설명도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 자기 모든 것을 던져가면서 운동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하나의 노력으로 그리고 유관순 열사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진짜 하나의 그냥 학생이었잖아요. 나이도 많지 않은 그분의 하나의 노력이 어떤 영향까지 미쳤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울림을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안녕.